아침마다 유치원 앞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던 한 노숙자.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았다. 선생님들은 처음엔 무시했지만 그 시선이 매일 반복되자 불안감이 퍼졌다. 어느 날 아이 엄마가 유치원에 항의하며 외쳤다. 왜 노숙자를 그냥 둬요? 우리 애가 무서워하잖아요. 다음 날 경찰까지 출동한 현장. 모두가 숨죽인 그 순간 노숙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 제 손녀입니다. 유치원 앞 벤치에는 한 노인이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았다. 낡은 모직 코트, 먼지가 묻은 모자, 다른 신발. 누가 봐도 노숙자라 불릴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구걸도 하지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다. 단 하나,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특히 한 아이에게 시선이 고정돼 있었다. 검은 단발머리의 여자아이. 언제나 노란 가방을 메고 뒤뚱거리며 등원하는 그 아이만을.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교사들은 의아함을 느꼈다. 왜 저 노인은 아이가 교실에 들어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걸까? 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아이만 보고 있을까? 불안은 작게 시작됐지만 조용히 번져갔다. 유치원 교사 중 한 명이 원장에게 말했다. 원장님, 저 노숙자분 며칠 전에도 똑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날 비가 왔거든요. 우산도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원장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별일 아니야. 여긴 공공장소잖아. 길거리 사람이야 많지. 하지만 교사의 눈빛은 가시지 않았다. 원장님, 그 사람이 지수만 계속 쳐다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 아이, 지수, 5살 여자아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친구들보다 말이 적은 아이.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지수가 변하기 시작했다. 등원할 때마다 엄마 손을 더 세게 잡고 교실에 들어가기 전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교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야, 어디 불편한 데 있어?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다음 날 교실 구석에서 지수가 그림을 본 교사는 소름이 돋았다. 그림 한가운데 검은색으로 칠해진 커다란 사람 한 명,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노란 가방을 맨 자신. 검은 사람의 얼굴은 그려져 있지 않았다. 지수는 그 그림을 벤치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교사들은 그제야 심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부모들에게 말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하지만 원장은 망설였다. 괜히 오해해서 뉴스라도 나면 유치원 이미지에 안 좋아. 아직까지 그 사람이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러던 어느 날 지수의 엄마가 유치원으로 찾아왔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엔 인쇄된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이 사람 유치원 앞에 매일 서 있는 노숙자 맞죠? 교사들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왜 아무 조치도 안 하신 거예요? 제 아이가 며칠 전부터 밤마다 울어요. 그 사람 꿈꾼다고, 무서운 남자가 자기를 쳐다본다고. 사진 속 노인은 바로 벤치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사진 속 노인의 얼굴은 어딘가 더 말끔했고 수염도 없었다. 누군가가 몰래 찍은 듯한 거리감 있는 사진.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교사가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경찰에 아는 지인 통해서요. 주민등록 조회는 안 되는데 CCTV에 비슷한 사람이 몇 군데 찍혔다고 하더군요. 그날 오후 경찰 한 명이 유치원을 찾았다. 정식 신고가 들어갔다며 유치원 인근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유치원은 전원 통지문을 돌렸다. 보안상 이유로 등하원 씨 보호자, 동반을 권장합니다. 말은 조심스럽게 썼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벤치에 그 노인이 보이지 않았다. 아무 예고도 없이 며칠간 자리가 비워졌고 사람들은 서서히 안심하는 듯했다. 역시 우리 다 감시하니까 피한 거야. 다신 안 나타날 거야. 같은 말들이 돌았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건은 바로 그 주 금요일에 벌어졌다. 지수가 실종됐다. 오후 3시 엄마가 데리러 오기 직전 지수가 교실에 없다는 걸 교사가 발견했다. CCTV에는 분명히 지수가 화장실로 가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장면은 없었다. 유치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 보호자,
언론까지 몰려들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노숙자다. 그 자가 데려간 거야.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순간 유치원 담장 너머 CCTV 사각지대에서 누군가 지수를 안고 걷고 있었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엔 낡은 손수건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다. 작은 글씨로 적힌 5글자의 자수. 지수야 사랑해. 그리고 다시 노숙자는 모습을 감췄다. 지수가 사라진 다음 날 유치원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경찰차, 기자들, 울부짖는 부모들까지. 교실마다 수색이 벌어졌고 원장과 교사들은 반복해서 진술서를 써야 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하나둘 울기 시작했다. 유치원은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었다. 지수 엄마는 정신이 무너진 상태였다. 울다 지쳐 목이 잠기고 비틀거리며 외쳤다. 내 아이 어딨어요? 어제까지 멀쩡히 있었던 아이가 어떻게 사라져요? 그 노숙자 맞죠? 걔가 데려간 거 맞잖아요. 주변 어른들도 수군거렸다. 그 자식! 진작 경찰에 넘겼어야 해! 처음부터 수상했잖아! 매일 같은 시간에 와 있던 그 이유가 뭐겠어? 혹시 유괴 전문 조직 아닌가? 그들의 시선은 공포와 분노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유치원 근처 CCTV엔 노숙자의 모습이 잡힌 게 없었고 지수를 데려가는 장면은 고작 손그림자 하나뿐이었다. 지수가 걸어 나간 것도 누군가의 손을 잡은 것도 명확하지 않았다. 모두가 답답했다. 특히 노숙자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며칠이 지났고 사건은 뉴스에 대서특필됐다. 유치원생 실종, 정체불명 노숙자의 그림자, 5살 아이, 어른 없는 틈에 사라지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 아래 지수의 사진이 반복해서 노출됐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미소는 어느새 온 국민의 눈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관심은 식어갔다. 지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기사 수는 줄었고 사람들의 기억도 희미해졌다. 남은 건 가족들의 고통뿐이었다. 지수 엄마는 아이의 집을 나와 실종 전단지를 들고 거리마다 돌아다녔고 지수 아빠는 직장을 그만뒀다. 우리 딸 어딘가에 있어요? 살아만 있으면 돼요. 제발. 그들의 절규는 점점 조용해졌지만 상처는 깊어만 갔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지수의 흔적이 발견됐다. 도심 외곽, 버려진 폐교 근처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아이 하나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근데 누가 다가오자 도망치듯 숲으로 들어갔어요. 경찰은 현장 수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숲속 작은 움막에서 작은 배낭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엔 유치원 이름표와 지수의 머리끈, 그리고 낡은 털인형이 들어 있었다.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움막 벽에는 이상한 글씨가 연필로 쓰여 있었다. 내가 돌본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그 글을 본 수사팀장은 입을 다물었다. 유괴라기엔 뭔가 이상해. 한 형사가 말했다. 혹시 진짜 그 노숙자가 아이를 해친 게 아니라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말은 곧 묵살됐다. 지금 농담할 땐가? 이건 실종 사건이다. 납치범이 사람 놀리는 거라고. 그렇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늘어났다. 현장엔 폭력의 흔적도 아이를 다치게 한 징후도 없었다. 오히려 움막 안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나 옷가지가 깨끗이 개켜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정성껏 아이를 보살핀 흔적처럼 보였다. 지수의 생존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모는 다시 움직였다. 언론에 호소했고 유치원 측을 향한 비난이 커졌다. 원장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질 단초가 나왔다. 한 교사가 조용히 경찰을 찾았다. 저 사실 며칠 전 그 노인을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수상해서요. 하루는 퇴근하고 나서 몰래 뒤따라갔는데 이상한 걸 봤어요. 그 교사는 노인이 골목길을 지나 낡은 지하 계단을 열고 사라지는 걸 봤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지점은 바로 폐교 근처였다. 경찰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진지하게 폐교 전체를 수색했고 지하실에서 작은 흔적을 발견했다. 낡은 라디오, 부러진 안경, 그리고 어린아이의 낙서. 그 중 한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할아버지랑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엄마 보고 싶어요. 지수의 글씨였다. 사건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제 세상은 묻기 시작했다. 그 노숙자, 정말 범인일까? 아니면 유일한 보호자였을까? 지수의 글씨가 확인되자 부모는 무너졌다. 우리 지수 살아 있었어요. 진짜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찰이 움막과 폐교 지하를 다시 수색했을 때 지수는 없었다.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움막은 불에 그슬려 있었고 안에 남아있던 배낭과 인형, 글씨들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그날 밤 지수 엄마는 방송국에 울면서 전화를 걸었다. 그 사람 아이를 데려갔어요. 이번엔 정말 데려간 거예요. 도와주세요. 제발 제 딸을 찾아주세요. 다음 날 지수의 실종 소식은 다시 전국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다. 이전에는 단순한 실종 혹은 유괴 의혹이었다면 이번엔 고의적 은폐와 불법 은신이 더해졌다. 사람들은 다시 노숙자를 유괴범이라 불렀다. 왜 숨어야 했지? 왜 아이를 엄마한테 돌려주지 않았던 거지? 혹시 그때도 지금도 위험한 상황 아니었을까? 인터넷엔 각종 루머가 퍼졌다. 노숙자가 과거 아동학대 전력이 있다더라. 정신병력 있는 탈주자라는 말도 있어. 사이비 종교랑 관련 있다고 들었어. 증거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논리보다 감정에 움직였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공포와 분노로 치달았다. 경찰은 즉시 지명수배를 내렸다. 노숙자의 몽타주가 전국에 배포됐고 공공기관 스피커와 거리 전광판에서 그의 얼굴이 송출됐다. 이제 그는 단순한 의심 대상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 된 것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왜 그 아이는 할아버지와 있는 게 괜찮다고 했을까? 이 물음은 일부 사람들의 마음에 잔상을 남겼다. 지수의 마지막 글씨는 결코 납치당한 아이의 절규가 아니었다. 오히려 믿고 의지한 누군가에 대한 안심, 그리고 보고 싶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하지만 이성적인 의심은 감정의 파도 속에 삼켜졌다. 폐교 주변은 경찰 차단선으로 봉쇄됐고 며칠간 헬기까지 동원해 숲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노숙자도 지수도 끝내 찾지 못했다. 그 즈음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지수 아빠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다. 술에 취한 상태로 강물에 뛰어들려던 것을 경찰이 구조했다. 그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애를 못 지켰어요. 나 때문에 그 노인한테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다. 지수 엄마는 말을 잃었고 그 얼굴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단 그림자에 가까웠다. 지수의 방은 그대로였다. 인형, 그림책, 벽에 붙은 키 측정 스티커, 그 모든 것이 5살 그날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공간에는 생기가 없었다. 지수는 있었지만 이젠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유치원 근처 담벼락에 누군가 써놓은 문구가 발견됐다. 분필로 급하게 쓴 삐뚤한 글씨.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경찰은 방화, 납치, 협박으로 혐의를 확대했고 언론은 정체불명 유괴범, 전국 수배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노숙자의 이름을 몰랐다. 그는 여전히 노숙자, 유괴범, 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제 세상은 확신하고 있었다. 그 자가 지수를 데려갔다. 그 자가 범인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누군가 진짜 그를 알고 있었다면, 누군가 그의 과거를 기억한다면, 혹시 이 모든 건 다른 진실로 연결되는 건 아닐까? 이제 이야기는 첫 번째 반격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수를 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를 본 사람은 있었다. 서울 외곽, 오래된 기차역 대합실. 저녁 무렵 CCTV에 수상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낡은 모자에 후줄근한 코트를 입은 노인.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작은 그림자. 아이였다. 지수였다. 그 영상은 경찰의 임명으로 전달됐다. 경찰은 즉시 추적을 시작했지만 이미 열차는 떠난 후였다. 행선지? 알 수 없었다. 기차는 중간 역마다 환승이 가능했고 방범 카메라가 없는 구간도 많았다. 그 순간 한 유튜버가 나섰다. 실종 사건 추적자 큐.
그는 실종자 사건을 추적해 콘텐츠화하는 사람으로 기존 수사보다 빠른 추적력으로 유명했다. 이 사건 뭔가 이상합니다. 큐는 자신의 방송에서 말했다. 노숙자는 지명을 피했고 흔적을 숨겼지만 CCTV에는 일부러 흔적을 남긴 듯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지켜보라는 신호처럼요. 그리고 그 영상 말미 그는 멈췄다. 자세히 보세요. 아이가 노인을 따라가면서 웃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여론이 요동쳤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그럼 노숙자가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아이 엄마가 뭔가 숨기는 거? 왜 지수는 돌아오지 않으려는 걸까?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드러났다. 한 자원봉사자가 오래된 보호소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 20년 전 화재로 가족을 잃은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름 없이 노숙하며 살아왔죠. 본인은 늘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고 했대요. 그 이름 없는 남성. 그가 바로 노숙자였다. 그는 누구보다 아이들에게 다정했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자신의 빵을 나눠주곤 했다. 자원봉사자는 말했다.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때부터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왜 그는 유치원 앞에 매일 나타났는가? 왜 지수를 지켜보았는가? 그리고 왜 그토록 조용히 그림자처럼 사라졌는가? 정순 할머니, 지수의 외할머니이자 오래된 사진 속 한 여성. 그녀가 지인의 SNS를 통해 인터뷰를 공개했다. 그 사람, 저희 가족 아니, 제 사위였어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몇 년 전, 제 딸이 아파서 세상을 떠났고 사위는 그 죄책감으로 사라졌죠. 지수는 어릴 때부터 그 사람 품에서 자랐어요. 아이 엄마가 일이 바쁠 땐 늘 그 노인이 아이를 돌봤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그를 노숙자 대신 아이의 외할아버지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지수가 안전한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때 실종 추적자 Q의 방송 마지막 장면. 그는 조용히 한 문장을 남겼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지금까지 감춰진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며 한 장의 사진이 클로즈업 되었다. 지수, 엄마, 그리고 그 노인.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 그날 밤 수사본부에 익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사진 파일과 함께 짧은 문장. 이 아이는 내가 지킵니다. 하지만 이번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제 그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려 하고 있었다. 세상이 잠잠해진 듯 보였지만 그건 단지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을 뿐이었다. 노숙자, 아니 외할아버지로 밝혀진 그 남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 굵게 찍힌 헤드라인이 사람들 눈을 사로잡았다. 아이 지킨다던 노인, 유괴범 되돌아오다. 실종 아이 외할아버지의 미스터리. 잊혀진 가족사, 돈과 권력의 그림자. 그 헤드라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재단 실세였던 원장이었다. 그는 처음엔 조용히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정체가 알려지고 아이의 실종 여론이 다시 커지면서 유치원 운영에 치명적 위기가 닥쳤다. 그래서 그는 움직였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숨은 진실이 들통난다면 그 위험이 너무 컸다. 원장은 한 변호사를 통해 익명의 언론사에 제보했다. 노숙자 이력 조사 결과 공석이 된 그 남자의 과거로 포커스를 옮기기 시작했다. 20년 전 화재 사건, 실종된 자녀들, 기억상실 증세, 각종 루머가 기사화됐다. 그래서 아이를 지키려던 선한 노인은 순식간에 불안정한 정신질환자, 잠재적 위협, 인물로 변모했다. 언론은 흡인력이 있었다. 아이에게서 만들어진 낡은 손수건, 누가 건넸나? 노인이 끼고 있던 금반지, 무기였나? 편집된 영상, 맥락이 벗겨진 대화, 흑백 사진 하나가 받아들여졌다. 댓글은 즉시 폭발했다. 그래.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 안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제야 밝혀진다.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범인이었단 걸. 사람들은 믿고 싶었다. 이제 범인이 있었다면 세상은 안도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외할아버지의 입장에서
치열한 자기 방어가 시작됐다. 그는 사람을 피해 숲속 움막과 폐교를 떠돌다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왔고 언론의 왜곡 보도에 맞서 조용히 자료를 모았다. 지수의 노란 가방, 머리끈, 손수건, 지수가 남겼던 낙서들. 모두 그가 수집해온 증거였다. 그 자료들을 통해 그는 자신의 지킴이라는 역할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단 하나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 인터넷의 여론과 SNS의 충동적 판단. 재단과 언론이 만들어 낸 프레임 안에서 그는 공포의 아이콘으로 소비됐다. 밤마다 그의 이름이 누리꾼의 입에서 돌았고 가명으로 만들어진 위험 문구가 그의 움막 벽에 새겨졌다. 돌려보내라. 범인을 잡아라. 아이를 돌려줘. 그제야 외할아버지는 깨달았다. 내가 지킨다고 했던 이 아이는 세상이 나를 범인이라 믿으면 그 아이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낡은 옷차림을 벗고 카메라가 없는 골목을 빠져나와 공개된 장소로 간다. 오래전에 찍힌 흑백 사진 한 장을 들고 언론사 앞에 섰다. 이 아이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로 수십 명의 기자들이 달려들었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울렸다. 제가 숨은 이유는 제가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손녀가 사라졌을 때 저는 범인이 아니라 보호자였습니다. 카메라는 흔들렸고 마이크가 그의 얼굴 앞에 들렸다. 그러나 그가 전화기로 꺼낸 것은 과거 기록이었다. 그의 손안엔 낡은 다이어리. 2024년 11월 13일 지수 첫 등원. 벤치에서 본다. 2025년 3월 15일 폭우 송노란 가방. 그렇게 표시된 날짜들이 줄줄이 있었다. 기자는 물었다. 왜 이렇게 감시하듯 기록하셨나요? 그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어느 날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더 두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론은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재단 측은 즉시 대책을 발표했다. 유치원에서 보호 조치에 실패했습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이 엄마는 기자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왜 몰랐어요? 왜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 프로그램이 마감됐다. 아이를 위한 선택인가, 집안을 위한 프레임인가라는 테마로 패널들은 격렬히 토론했다. 그러나 화면 아래 자막이 슬쩍 스쳐갔다. 실종 아동 지수 양, 여전히 행방불명. 사람들은 충격적 진실보다는 감정적 결론을 택했다. 누군가를 범인이라 낙인 찍는 데에는 진실보다 속도가 중요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지수를 위한 보호자이자 동시에 세상과 싸우고 있는 외할아버지가 있었다. 악역은 바뀌었다. 그가 악이 될 수도 있고 그를 악으로 만든 세상이었을 수도 있었다. 폭우가 내리던 그날 오후 2시 30분.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회색 하늘이 마치 세상의 끝을 예고하듯 어두웠다. 대한은행 강남 지점 로비. 빗물에 젖은 로비 바닥 위엔 낡은 파카 하나와 구두 한 짝이 누워 있었다. 그 파카가 누구의 것인지, 그 구두가 누구의 발자국이었는지, 그 모든 게 하나의 결전 신호였다.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검은 리무진이 멈춰 있었고 맞춤 네이비 수트 차림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바로 윤강호 회장이었다. 평소 정장 차림만 보였던 그가 지금은 낡은 옷 대신 고급 슈트로 갈아입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진실과의 대결이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발걸음은 여전히 무게감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오래된 회한이 섞여 있었다. 오늘 내가 직접 마주한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얼어붙은 듯 고개를 숙였고 각 창구마다 긴장감이 흘렀다. 창구 뒤쪽으로 보이는 여성, 이서윤 대리였다. 낡은 노인으로 알고 있던 그가 사실은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게 뒤집혔다. 그녀는 창고 마이크를 집어들고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말에 윤 회장은 잠시 멈칫했다. 사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과거 지민과 함께 찍힌 흑백 사진, 그리고 그 옆엔 지수가 웃고 있는 컬러 사진이 겹쳐 있었다. 여기 보시죠. 이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로비 안이 술렁이었다. 지금까지 노숙자로 낙인 찍힌 그가 사실은 가문의 비밀을 품은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공중파 뉴스를 타듯 확산됐다. 하지만 대립은 곧 시작됐다. 유치원 재단과 은행의 실세가 움직였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회장을 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아이를 이용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반격했다. 왜 아이를 빼내셨나요? 왜 가족사가 공공장소에서 공개되었나요? 기자는 목소리를 높였고 회장은 고개를 들어 단호히 말했다. 범인이 아니라 잃고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점장실엔 급히 회의가 열렸다. 재단 측, 은행 측, 언론 법률팀, 변호사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가 진실을 막으면 이 사태는 끝난다. 지점장이 말했다. 하지만 회장 측 변호사는 구팩트를 꺼냈다. 이사님, 로그 기록이 있습니다. 노인이 통장 7,500억을 보유하고 계시죠? 지점장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금액을 이용하면 유치원 운영까지 압박할 수 있어요. 결국 그날 밤 회장은 공개석상에서 다시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아이와 이 가족과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감춰진 과거라면 드러내고 제가 짓고 버린 믿음이면 다시 세우겠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터졌고 명함이 뿌려졌다. 윤강호 건설그룹 회장 덩어리 속에 담긴 인간의 얼굴이 잠시 드러났다. 다음 날 언론사 홈페이지에 한 편의 영상이 올라왔다. 건설 회장 노숙자로 위장한 이유는? 영상 속에는 45년 전 폭우 속 지민이 둘러싸고 있던 우산 아래의 장면이 있었다. 그리고 지민아, 우리 평생 함께하자. 그 말이 재생됐다. 저는 22살이었습니다.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날 그녀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댓글창에 수천 개의 글이 올라왔다. 진짜인가? 눈물 난다? 권력자가 변할 수 있다는 증거인가? 한편으로는 반발도 있었다. 그래도 아이 앞에서 이렇게까지 공개해야 했을까? 가문 간판 앞에 아이를 이용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소란 속에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지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그가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그는 숨지 않았다. 세례상과 대치했다. 그리고 그 밤 멀리서 작은 목소리가 울렸다. 할아버지, 언제 데리러 오세요? 그 목소리는 바람에 휘날리며 어둠을 가로질렀다. 그의 결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윤강호가 기자회견을 연 다음 날 은밀하게 전달된 하나의 봉투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 회장님, 그날 CCTV 원본입니다. 편집되지 않은 버전 안 보셔도 됩니다. 김 대리가 조심스레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봐야지. 내가 감당해야 할 진실이라면 끝까지 봐야지. 봉투 속 USB에는 오래된 영상과 스캔된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윤강호는 손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엔 병실 침대에 누운 지민이 보였다. 산소호흡기를 낀 그녀는 힘겹게 말을 잇고 있었다. 지수는 당신 아이야. 내가 숨겼던 이유 미안해요. 그땐 무서웠어. 화면 너머에서 윤강호의 젊은 시절 음성이 들렸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가진 세계가 너무 컸어. 난 그 안에서 아이를 잃을까봐 그냥 내가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화면이 멈췄다. 윤강호는 그대로 무너졌다.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딸 그리고 자신이 미처 몰랐던 손녀가 실은 지민의 사랑과 공포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서류를 넘긴 순간 더 충격적인 문서가 눈에 들어왔다. 강호 그룹 내부 인사 유출 보고서. 그리고 그 하단에는 익숙한 이름 하나. 이정훈 재단 고문 변호사. 그는 자신의 최측근이 내부 정보를 넘기며 지민과 지수를 고립시킨 장본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정훈은 지민이 가진 유산과 권한을 사적으로 넘기기 위해 수년간 윤강호와 지민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왜 지민은 혼자였는지, 왜 아이는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왜 윤강호는 거리에서 노숙자가 되도록 자신을 추방했는지. 윤강호는 숨을 내쉬며 무너졌다. 지민아, 내가 너무 늦게 왔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밖에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과거를 씻는 것이 아니라 남은 죄책감을 또렷이 적시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지수 위치 감지된 북서울 쉼터 3동. 윤강호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김 대리가 그를 막아서며 말했다. 회장님,
이번엔 제가 먼저 갑니다. 절 믿어주세요. 세상은 아직 냉정합니다. 윤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자신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생겼다는 사실이 위로처럼 다가왔다. 한편 북서울 쉼터의 CCTV를 통해 윤강호 측이 확인한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지수를 돌보고 있던 여성이 지민의 친동생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조직에 포섭된 상태였다. 아이만 잘 지켜. 그럼 내 빚은 우리가 없던 일로 해줄게. 녹음된 음성 파일엔 이런 말이 담겨 있었다. 숨겨진 진실은 단 하나가 아니었다. 그 진실은 연쇄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또 하나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고 지수를 되찾는 일. 윤강호는 마침내 중얼거렸다. 이제 끝장을 보자. 모든 걸 걸고. 북서울 쉼터 3동. 좁은 공간에 지수는 잠들어 있었다. 가느다란 이불 위 작은 인형 하나를 꼭 안고 있었고 창밖에는 새벽 햇살이 조용히 번져 있었다. 윤강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쉼터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틀째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어제는 밤새 울다 잠들었습니다. 그는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아 한참을 바라봤다. 피부치라는 확신보다 미안함이 더 컸다. 지수야,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지? 그 말에 잠든 줄 알았던 지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한참을 윤강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벤치 아저씨? 윤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그 아저씨야. 근데 이제 내 할아버지야. 지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셔츠 자락을 붙잡았다. 우리 엄마 하늘나라 갔어요. 그치? 그 말에 윤강호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응. 하지만 넌 절대 혼자 안 둘게. 약속해. 며칠 후 윤강호는 기자들 앞에 섰다. 이번엔 지수를 품에 안고 있었다. 저는 윤강호입니다. 지민은 제 딸이고 지수는 제 손녀입니다. 그동안 그녀들이 받은 고통은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끝까지 지킬 겁니다. 기자들은 몰려들었지만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과거의 명예가 아닌 현재의 책임을 지고자 마음먹었기에 윤강호는 그룹의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공식 발표와 동시에 그는 재단 설립을 알렸다. 이름은 지수인권재단. 노숙자,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단체였다. 모든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지수는 그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다. 지수는 다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윤강호는 매일 손을 잡고 등하교를 함께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울 때도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어느 날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왜 맨날 나 데리러 와요? 지수가 기다릴까봐. 난 괜찮은데 그래도 할아버진 그게 제일 무서워. 지수가 또 혼자서 기다릴까봐. 그 말에 지수는 윤강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나도 맨날 기다릴게요. 꼭 와요. 그날 윤강호는 그 말을 일기장에 적었다. 지수와의 약속, 절대 혼자 두지 않기. 그 문장을 덮으며 그는 비로소 삶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그리고 어딘가 조용히 지켜보는 그림자 하나. 이정우는 국외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진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아직 어딘가에서 자신을 윤강호의 후계자라 칭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윤강호는 안다. 이제 자신은 권력자가 아닌 단 한 사람의 보호자라는 걸. 그 하나의 정체성만으로도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지수의 웃음소리가 유치원 담장을 넘어 퍼진다. 윤강호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 소리가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며